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채널에서도 함께 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채널 통해서 생중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최진문 교수님이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나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사실 뭐 경제 일자리 재단 대표라기보다는 네. 오마이 TV에서는 호의 여사 김현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랜만에도 뵙습니다. 최진봉 교수랑 네. 거의 월요일 한 번 정도씩 했던 네, 네.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 네. 오랜만에 이제 오셨는데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공식적으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호의 여사 김현성입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의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재단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취임 1년이 8월 벌써? 17일에 네. 취임 1년이 됐고 아마 취임 1년 된 기념으로 네. 그 의미로 딱 그렇게 됐네요. 오마이가 불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만을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광주에 저희 직원들이 예. 열심히 구독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SNS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예, 전문가.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네, 전문가신데. 인플루언서 협회에서 예. 그 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이 인터뷰하고. 인터뷰했던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그 예,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광주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디지털이라는 타이틀을 참 네.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디지털 보좌관을 최초로 했었고 그 이후로 중소기업 유통센터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을 최초로 또 그것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네.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대전환기 AI 시대로 대전환기 네. 그리고 그린 에너지로 에너지 대전환기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소상공인 아니 그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동안의 경력과 경험을 광주의 강기정 시장이 높게 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년 동안 광주에서 어떤 디지털 전환에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로컬은 디지털 전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네. 질문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기관이 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초대 대표이사가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뭐 쉽게 비교하면 예. 중소기업 관련한 벤처부와 산업자원부와 네.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같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수는 많습니다. 일의 네. 가지수는 많지만요. 그 과정에서도 어떤 시너지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종의 일자리가 과거와 달리 양적 그 매칭 중심에서 네. 질적 일자리 그리고 창직의 어떤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의제와 새로운 담론들을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아무튼 새로운 시대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새로운 일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하는 뭐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전환기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들, 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위메프 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도 있었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같은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를 대표하는 신산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현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첫째로는 이 두 가지 문제 다 네.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율 규제라는 네. 참
보기 미명이죠, 일종의 자율규제. 예쁜 말이긴 한데 네. 결국은 이 자율규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율규제가 낳은 인재다. 그러니까 팀F, 팀원과 IMF 인재다. 사태도 그렇고 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를 44%, 이게 3%를 인상했지만 6.8%에서 9.8% 인상했기 때문에 비율로. 사실상 44%를 인상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저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마진율,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이 이익이 1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10%도 안 된 그 돈에서 3%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도 안 되는 마진율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3%를 가져간다? 플랫폼이? 이것은 저는 일종의 배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나 소상공인 협단체들하고 네. 일종의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때 나온 말들이 배신의 민족이고 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다. 배신의 민족이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성장 과정에서 네. 이 플랫폼 안에서 어떤 함께하는 일종의 소상공인들의 이 어떤 도움이나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본인들의 이해만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누구 하나의 희생, 이 양면 시장에서 소비자나 생산자 이것을 동시에 중개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한쪽의 희생과 어떤 한쪽의 어떤 양보만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배신의 피해. 민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달 시장의 60%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뭐 1위 그렇죠. 배달의 민족, 배달 앱.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올리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지금 또 분노도 하시고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독립선언, 그러니까 배민 탈퇴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일 유효한 그러니까 예. 배달의 민족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일은 뭐냐? 음. 배달의 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네. 저는 배달의 민족은 유효한 경쟁사의 등장. 그러니까 60%의 지배적 그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효한 경쟁사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의 경쟁으로서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 공공 배달 앱이야말로 네. 또 의미 있는 유효한 경쟁사가 될 수 있다. 이제 한 4년 전에 유행처럼 만들어졌던 공공 배달앱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뭔가 의미 있게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공공 배달앱도 크게 보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 공공 배달앱이 있고 네. 기존의 민간에 있는 배달앱을 공공성을 살려서 활용하자라는 후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자의 방식으로 진행한 그 공공 배달앱은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예 개발을 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까지 예. 다 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명수, 뭐 배달 특급, 뭐 이런 식의 독자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졌던 공공 배달앱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거나 이미 그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종의 위메프든 뭐 땡겨여든 먹개비든 기존에 있는 민간의 경쟁력 있는 배달앱과 연대를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던 공공 배달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한 어떻게 돼 3년 있습니까? 이상을 예. 그 공공 배달앱 정책을 했고 어. 지금 뭐 그것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정치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낮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요? 배달의 민족이 한 네.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는 50%대입니다. 50% 초반대. 그러니까 한 전국적으로 한 10% 차이가 나는 네.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공 배달앱 정책 때문이냐라고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지금 현재 광주의 공공 배달앱 점유율은 한 17%가 됩니다. 이게 위메프나 땡겨요 이렇게 같이 네, 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높아지고 배달의 민족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7월 19일 날 소상공인 협단체와 소비자들과 함께 네. 포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서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배달의 민족 독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4일 날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인 독립선언을 하자. 아하. 천인 선언을 하자라고 시작했는데 한 200여 분이 지금 그러니까 14일 날 시작했는데 네. 휴일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한 20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타자 배달의 예, 환승 민족, 배달. 독립 천인 디지털 서명 운동 진행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배달을 해야 되고 근데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화해서 가게에 직접 전화했는데 지금 배달 앱으로 다 하니까 배달 앱을 뭘 쓰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그렇죠. 배달의 민족을 포기하고 공공 배달 앱을 썼을 때 이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 이런 걱정도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두려움이 없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시작하는 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게 용기다라고 보는데 네. 저희 사실 기관에서 용기를 낸 거죠. 사실 일상적으로 관행과 관습처럼 진행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네. 이것을 좀 벗어나야 답이 있을 수 있다. 이 다른 결과를 원하는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고 지금이야말로 배달의 민족이 계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제가 배달의 민족 내부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배달의 민족 안에서도 한국적 정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44%를 기습 인상하는 것이 네.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임원진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결국은 그것이 기존의 독일 경영진하고 이게 다툼이 있으면서 아하. 기존의 경영진이 일종의 물러나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배달의 민족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이 네. 과거의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혁신이냐 단순 중개하는 것이 무슨 혁신이냐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혁신기업 배달의 민족이 이제는 독일계 기업이 되면서 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이해에만 어떻게 보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도 배당 수익을 4천억 정도를 독일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에서 보고 있는 적자를 배달의 민족의 배당 수입으로 메꾸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상당히 플랫폼들이 네. 이 소상공인의 어떤 식민성, 소상공인의 희생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거기 강하다. 그래서 차제에 좀 끊어야 된다. 아하. 배달의 민족을 끊고 이 소비자, 소상공인의 규제 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7월 19일 날 소상공인 연합회 이기성 회장님이나 외식업 중앙회 김상재 회장님 많은 분들이 네. 함께하자라고 했고 광주가 그 모범적인 그러니까 광주를 바꿔서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식민 경제, 네. 플랫폼 식민 경제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이 무도함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광주가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광주가 또 이제 변하게 되면 이게 또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럼요. 하나의 뭐 실험. 예. 어렵지만은 그 길을 가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나와서 탈퇴해서 독립해서 하면 영업에 좀 지장을 그러니까 받을까 그 봐. 동안에는 한 10% 이익,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8%까지 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배달 소상공인의 마진율이 아하. 18%, 20%가 갈 때가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정책을 계속 바꿉니다. 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정액제는 적은 규모의 어떤 운영을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네. 이 배달 금액이 올라가면 아. 정액제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니, 정률제가 예, 예. 얼마 퍼센테이지를 띄는 게. 뛰는 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수거는 이 정액제를 정률제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정률제로 돌리면서 이 가게 배달, 가게에서 독자적으로 배달하는 이 가게 배달도 줄어들고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게 배달을 할 것이냐, 그 배달의 민족 라이더를 이용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게 배달이 완전히 이제 라이더, 배달의 민족 소속의 라이더로 전환되는 이 비율이 엄청 높아졌고 아하. 이게 이제 정률제로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소상공인들의 마진율은 10% 후반대에서 거의 1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3%를 더 갖고 가겠다니까 이제 거기서 또 실제로 가져간다니까. 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못 살 일단은 첫째로는 탈퇴하겠다라는 소상공인의 형태가 있고 네. 둘째로는 아예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하고 요기요하고 아니면 공공배달앱하고 이 가격 정책을 달리하겠다. 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더 비싸게 받겠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 가격에 반영시키겠다. 아, 그럼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소비자 후생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후한문치하고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저는 배달료가 인상이 되면 반드시 이만큼 외식업 가격에 반영이 된다. 지금 외식업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는 배달료 인상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되고 외식업 가격을 물가 통제 가격으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달료 인상도 물가적 관점에서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논리고 또한 외식업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소비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은 국가 경제 자체가 피폐해집니다. 이미 소비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급속하게 냉각돼 있는데 왜 이때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지금 작년에 100만이 폐업했다지 않습니까? 98만이 폐업인데 네. 소상공인 폐업이 최정점이고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째도 막 다 죽어간다. 골목 상권이 완전히 사라져간다. 네. 소멸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그 기습적인 배달료 인상을 단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들의 그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지 국가 경제는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네. 어떻게 현금으로 배당을 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갖고 있는 적자를 덜 보게 할지 이 고민만 있는 것이지 네.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골목 경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경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하. 대표적인 사례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7월 초에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배달과 관련된 지원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인상을 발표한 겁니다. 8월 9일 날부터 인상하겠다. 저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스타일로 하면 진짜 이런 걸 한번 경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로를 해야죠. 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여기 발표했는데 니들 네. 기습 인상하면 되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배달료 지원에 배달의 민족은 빼야 된다. 왜? 벌을 받아야 될 배달의 민족에게 네. 배달료 지원을 해주면 상을 주는 거나 똑같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에게 배달료 지원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하면 그러면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정책을 어떤 배달의 민족이나 이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위기를 주는 유효적 경쟁사라고 본다라면 이것을 키워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이 지금 배달료 지원은 네. 공공배달앱에게 배달앱을. 전액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 50%는 공공배달앱에 하든가. 아하.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플랫폼 상생협의회,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회 안을 보면 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배달을 키워야 된다. 공공배달앱이 매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유효적 경쟁사로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말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예. 적용이 되려면 어허. 배달의 민족의 배달료 지원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 이번에 배달료 지원해서 빼고 배달 앱을 공공 배달 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 배달 앱이 없는 지자체에 한해서 일정 부분 배달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보면은 공공 배달 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 9.8%로 이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보다 3% 포인트 네. 인상하면서 비율로는 44% 말씀하셨지만 공공 배달 앱을 쓰면 어느 정도 이게 뭐 절약이 된다, 세이브가 됩니까? 그러니까 광주의 경우로 보면 한 25,000원, 25,000원을 시켰다. 네. 배달을 시켰다고 시켰다. 봤을 때 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드는 비용과 공공 배달앱인 위메프오나 땡겨를 시켰을 때 한 네. 3
3,500원 차이가 납니다. 건당. 이거 뭐, 적지 않아요. 네, 적지 않네요. 적지 않습니다. 3,500원 3,500원 정도가 네. 이 배달의 민족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고 소상공인이 네. 이쪽 그 배달 위메프나 지금 땡겨요를 썼을 때 예. 3,500원 정도가 더 낫다는 거죠.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이익이 생기네요. 자영업자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도 보면은 배달의 민족을 딱 켜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네. 공공 배달 앱을 딱 켜서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홍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기업인 그러니까 신한은행 계열사인 땡겨요도 네. 자체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하고 저희 광주시에서도 공공 배달앱과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쿠폰 이벤트를 위해서 한 8억 정도의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진 않고 그러니까 민간의 마케팅 브랜딩 비용에 비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엄청 쿠폰 뿌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8월 그래요? 9일 인상 이후에 소비자들한테는 아. 엄청나게 지금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쿠폰도 배달의 민족이 독자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쿠폰 행사가 있고 그 회사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사업자가 하는 쿠폰 행사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하는 쿠폰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배달의 민족 자체적으로 본인 100% 부담으로 하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배달의 민족이 8월 9일 기습 인상 이후에 네. 어떻게든 이게 빠져나가는 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쿠폰을 엄청나게 지금 문자로도 뿌리고 있고 막 자체적으로 뿌리고 있고 정말 엄청난 이거 프로모션과 어렵네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공세처럼 물량 느껴지는데 공세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쿠폰이 있으니까 계속 배달의 민족 계속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흔들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이 우리 광주 지역 소상공인이 배달의 민족 탈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비자가 찾는 브랜드가 없어야 돼요. 아하. 예를 들면 지금 예. 공공 배달앱이 느끼는 약간 불만족이 예. 들어가면 시킬 게 없다. 시킬 게 없다. 아. 그렇죠. 시킬 게 없다. 이건데 지금 빨리 환승하고 갈아타면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예. 기능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이제 유메프도 그렇고 땡겨요도 그렇고 기술적 대중화 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겨요로 아니면 유메프로 네. 환승하라라는 거고 또한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예. 땡겨요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대출 상품이랑도 연계가 돼 있고 굉장히 저리의 대출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상품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땡겨요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이상의 추가의 혜택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가장 안정적인 어떤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유메프오도 4년 동안 광주시의 공공배달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로 빨리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소상공인의 힘 그리고 광주 지역 소비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어떤 사회적 연대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광주의 디지털 전환은 누구도 소외받고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광주야말로 디지털 전환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이 중립적인 말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라는 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는 디지털 전환이 포용적이고 누구의 소외 없는 디지털 전환 네. 그리고 누구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디지털 전환 그래서 플랫폼 식민 경제 이 디지털 경제 안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식민적인 경제를 깨고 네. 플랫폼 대동 경제 대동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때는 플랫폼 경제가 아니라 프로토콜 경제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함께 기여하는 이해 당사자가 이게 라이더들도 아니면 소상공인도 네. 여기에 소비자들도 실제 이 이익을 나눠야 된다. 플랫폼이 독점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야기돼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 담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플랫폼 자체가 네.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플랫폼 자체가 혁신일 수는 없습니다. 이 중개를 하는 플랫폼 자체가 혁신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리나칸도 아마존 자체가 혁신일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이 양면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소비자 후생성을
현격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아하. 독점을 반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그런데 독점이 소비자 후생성을 높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디지털 경제 시대는 소비자의 가격이나 소비자 후생성은 좋아지는데 네. 이 생산자 정작 이 생산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희생하고 이 독점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이 몇몇 기업으로 인한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의 결과물로 소비자 후생성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것들은 굉장히 저는 사라져야 될 새로운 독과점이다라고 보고 이것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상당히 깊이 진전됐고 네. 지난 8월 6일 날 김남근 의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법을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의 당론이기도 하고 네. 이것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상생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디자인 디오시님께서 배민 탈퇴, 소상공인 공공배달 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감사합니다. 라고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광주 기업 같은데요. 예. 아마 이렇게 직접 오마이TV 나오셔가지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풀어주시니까 또 응원한다는 의미로 아이고,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우리 보는 직원들 있으면 우리 그 서명운동 링크 좀 우리 링크?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네, 이것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까 배민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0%대다. 그게 좀 광주도 낮은 거다. 네, 그 정도라고 낮은 했는데 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유메포가 한 13%, 12% 정도 되고요. 땡겨요가 이제 시작했는데 한 5%.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17, 18%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광주는 높죠. 예, 높네요. 네, 공공 광주가 배달앱이. 꾸준히 지금 3년, 4년 차 되지 않습니까? 이 예. 공공 배달 앱이. 그리고 작년까지 유메프어 독자적으로 해왔던 공공 배달 앱을 네. 이 공공성을 갖춘 다른 사기업들, 기업들도 들어와라. 라고 해서 신한은행 땡겨요가 네. 똑같은 조건으로 2% 배달료의 조건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공공 배달 앱으로 인증을 했고 이제 향후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수요가 배달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스마트 오더, 뭐 줄서기, 뭐 아르바이트 관리, 그 다음에 뭐 간편 기장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수요가 있는데요. 예. 이 수요에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고 과다한 비용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비용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배달 이외에 배달. 이제 스마트 오더 그러니까 스마트 여러분들 오더. 아시죠? 키오스크나 네. 일종의 태블릿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태블릿 설치하면 대당 한 2만 원씩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그 설치해 주는 업자들에게 듭니다. 이게 뭐 매월 주는 거예요. 매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네. 결국은 이 태블릿 관리하는 거,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키오스크 관리하는 거 이게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QR 주문을 대한민국의 표준 주문으로 하자. 왜냐하면 QR 주문이야말로 비용도 안 들이고 네. 간편하고 그래서 저희 유메프오하고 땡겨요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입점시키려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QR코드와 연결시키면 똑같은 태블릿에서 주문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한테는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을 정부에게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회나 행정부 당사자들에게 네. 이렇게 한번 의문을 띄워봅니다.
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이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하는 기준이 돼야 되냐, 표준이 돼야 되느냐. 소신공에서 태블릿과 키오스크 설치하는 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스마트 오더라는 것이 예. 장치형 방식이 있고 비장치형 방식이 있습니다. 비장치형 방식이 누가 보더라도 유리한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돼 있고 너무나 간편해요. 땡겨요나 유메포가 만들어놨어요. 잘 몰랐어요 이거를. 중국만 가도 네. 여러분 중국만 가도 카페에서 주문도 QR코드로 하고 결제도 QR코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태블릿을 설치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냐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마치 지원을 합니까? 저는 네.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아하. 스마트 오더의 방식은 장치형이 있고 비장치형이 있는데 네. 장치형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비장치형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니들이 골라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마치 스마트 오더는 태블릿이다. 네, 태블릿 설치해야 된다. 스마트 오더는 키오스크다. 아하. 여러분 파스쿠치 뭐 특정 브랜드를 아하, 얘기해서 예, 예. 파스쿠치 가보면 이제는 테이블에 파스쿠치도 QR코드를 설치했어요. QR코드로 주문해달라. 그래요. 키오스크가 어허. 일단은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왜 우리 QR코드 어렵더라고요. 제가 앵커님, 우리 코로나로 예. QR코드 학습이 엄청 돼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우리 얼마나 QR코드 찍었습니까? 맞아요. 이 로또도 QR코드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QR코드에 대한 인식이나 네. QR코드의 접근성은 키오스크나 태블릿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해봤고. 이미 해봤고 이것이야말로 소상공인에 가장 유리합니다.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어허. 부담도 없고. 근데 지금 태블릿 설치해놓고 키오스크 설치해놓고 하면 일단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라 그러지. 네. 이거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이거 관련 고장 나면 또 이거에 대해서 써야 되지. 또 이거과 관련돼서 구독료라 그래서 매달 내야 되지. 그리고 이 태블릿에 설치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다. 벤보다. 아 그래요? 또 한 2배. 벤 수수료가 2%인데 예. 이 태블릿에 설치한 카드로 하면 한 3, 4%를 낸대요. 그래서 이걸 늦게 알고 예. 소상공인이 나 이거 안 할란다. 나 그냥 예, 그거 예, 예. 떼가라. 그러면 수수료 많이 들어가니까. 유약금이 위약금이 또 있고. 뭐 3년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뭐 우리 통신사 이게 핸드폰 먹듯이. 하듯이. 예. 그래서 거기에 앞장서는 우리 K땡 아하. 국민기업이 또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기업이 네. 적어도 정확한 설명을 하고 이 일을 해야지 그렇네요.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소상공인 힘들고 어렵다, 자영업자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막 600만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이거 구독료 받으면 엄청나겠네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비용을 낮춰주고 그렇죠. 뭔가 이 비용은 낮추고 매출은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정부조차도 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인건비 낮춘다고 그거를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요. 더 나은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디지털 전환이 있고 소상공인에게 쉬운 길이 있는데 네. 왜 정부가 나서서 어려운 길을 자꾸 강요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저는 혹시 행정부나 국회에서 보고 있다면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꼭 한번 짚고 아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이제 펴야 된다라는 건데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아까 이제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소상공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좀 익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교육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광주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잠을 왜 자야 되느냐라는 거 좀 비슷한 질문이다. 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건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적응을 해가는 거다. 예. 그래서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뒤처진 사람들을 정부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아하. 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을 최초로 하면서 네. 정말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조 정도 저는 예산을 잡아서 소상공인에게 정말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1,000억까지 저희가 만들고 제가 왔는데요. 아무튼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해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네. 밖에서의 이런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부서도 만들고 그렇죠. 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요. 뭐 대처를 빠르게 다 가고 예. 있, 대체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이야말로 그것을 알면서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병을 알면서 치료를 못한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님. 저한테 그래요. 광주에서 만나본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네. 대표님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알면서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디지털 전환의 비용을 낮추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걸 낮추고 또 하나는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상품화입니다. 상품이 있어야 된다. 소상공인들은 결국은 이 디지털 경제 안에서 팔 상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상품에 대한 인식이 가장 약한 것이 요식업, 식당업자입니다. 골목 상권에서 네. 이렇게 음식 파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이 상품화에 대해서 결여된 분들이어서 네. 이미 대중 기술이 된 이 밀키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상품화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이 무기,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디지털 경제에서 네. 매출을 올리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적지만 한 11개 정도의 공모를 통해서 한 5대1 정도 경쟁률이 있었는데 네. 이 공모를 통해서 11개 정도의 광주 지역 음식을 선정하고 이 11개의 음식을 상품화하는 작업을 지금 네.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광주 푸드클럽, 이름하여 FC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풋볼 클럽이 아니고 푸드클럽 광주를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브랜드로 만들고 이 광주가 갖고 있는 맛의 리더십, 네. 아유, 광주 너무 미향 광주, 맛있죠. 미향 광주가 슬로건만이 아니고 네.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맛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맛의 리더십 회복의 본질은 결국은 이 음식의 광주 음식의 상품화다라고 네.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 정도에 네.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사실 이 휴대폰만 있으면 뭐든지 검색이 되고 뭐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 초대 대표이사로서, 통합기관의 대표이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많고 돌아볼 것이 많은데, 취임 이후 이제 가장 점을 두고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이 배달, 공공 배달의 활성화 이것도 있고 디지털 전환도 있고, 또 어떤 게 소개시켜줄 만한 사업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네. 21년 맞아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매가 되고 싶었는데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과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없지만 네.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씨앗이 되는 시간이다. 네. 이게 뭔가 그동안 광주 경제 일자리에서 잊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든 아니면 담론이든 이것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로 광주에 뿌려진 씨앗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와 관련된 담론, 일자리와 관련된 담론에서 네. 디지털 뉴딜, 이 창직의 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 기존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없는 구인과 구직을 매칭하는 그 이상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저는 창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직의 자리를 만들고 네. 이 창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전환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생재단을 통합하면서 이 GGM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사실 저희 이제 광주형 일자리 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모터스로 대표되는 광주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렇게 실질적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의 광주의 중견 중소기업들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거. 그래서 적정한 임금을 주고 있느냐, 적정 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느냐, 네. 노사 관계에 어떤 건강한 게 있는 것이냐,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꼭 광주형 일자리 GGM뿐만 아니라 결국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에 투영시키는 거. 이것도 그렇네요. 상당히 저에겐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 일자리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도 떠오르는데 노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뭐 감동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해서 헌법 정신을 잘 모르는 거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해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자의 얘기도 떠오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네. 또 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돼야지 우리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GGM이야말로 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음, 전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광주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소멸의 문제를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해서 나온 정말로 소중한 씨앗입니다. GGA 말로.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잘 가꾸어서 네. 더 많은 사과가 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고 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GGM 이상의 시즌 2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 2.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전 디지털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일종의 물류나 디지털 커머스와 연결된 이런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상상력을 열어두자라는 것이 제가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 하면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제조업에 한정된 것이 광주형 아하. 일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 물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유통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광주가 복합 쇼핑몰이 세 개가 연달아서 2030년까지 이제는 됩니다라는 강기정 시장의 되는 리더십 하게 네. 하는 리더십 저는 두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 다른 사람들은 하겠다라고만 하는데 이 강기정 시장은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했다. 그러니까 두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이제는 된다라는 이 리더십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의 이 복합 쇼핑몰 이렇게 세 개의 복합 쇼핑몰이 2030년까지 들어서는데 네. 이것을 단순히 소비자 후송성 관점에서는 보지 말고 광주 산업의 전환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되는 넥스트 커머스에서의 광주의 유통 리더십을 강화하는 네.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나 이런 복합 쇼핑몰의 핵심 경쟁력은 상품화입니다. MD력이에요, MD력.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네. 단순히 기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도 기술이다. 라고 보면 상품화력, MD력은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복합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더현대나 신세계나 스타필드가 네. 결국은 이 상품화력에서 대한민국 최고지 않습니까? 이 상품화력과 광주의 소상공인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주의 유통 인력을 키워서 여기에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냐.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야기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씨앗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다 이제 씨앗이죠, 다. 대표님 이제 머릿속에 또 이제 계획 속에 막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또 열매를 많이 맺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야 될 방향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상상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동안의 이 복합 쇼핑몰 논의의 진전은 그 밥의 그 나물처럼 진행돼 왔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다른 반찬, 다른 나물로 얘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전 논의가 그대로 반복되는 이것이 아니고 네. 1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 10년 전의 유통과 지금의 유통, 앞으로 넥스트 유통은 너무나 달라질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이 생긴다고 시장이 아. 망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기회.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광주는 새롭게 거듭 태어날 것이다. 광주의 소상공인은 다시 태어날 것이고 광주의 골목상권은 완전히 거듭날 것이고 광주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산업의 역동성의 문제는 또 다른 버전으로 네.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이
유동성을 조금 더 우리 안에서의 신명남과 흥으로 바꿔서 광주가 네. 정말로 뭔가 해내는 지역 소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혀 다른 해법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그냥 바람입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있었던 제2호권 행사,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정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광주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경제일자리재단 대표 와서 예. 과연 공공의 정책에서 국민 경제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답을 내린 거 지금까지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1년을 이 직에 있으면서 답을 내린 건 수요 혁신이다. 수요 혁신. 수요를 만드는 예. 거다. 과거의 경제가 공급이 수요를 만들었다라는 이 도그마에 있었다라면 네. 이제는 수요가 공급을 이끈다라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늘 얘기하자면 소비자, 이 팬덤 경제, 네네. 소비자 경제 이 얘기가 이제 수요적 관점에서의 경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노, 네. 아니, 바이 아메리카. 예. 아니 바이든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산에 보조금 주고 미국산만 산다. 공장 그래서 지어라. 우리나라 공장 지은 거잖아요. 예. 시진핑 정부는 애국 소비라고 합니다. 애국 소비. 애플 사지 말고 샤오미 사라. 네. 그게 애국이다. 아하. 라고 고소하고 자국 있는 거죠. 내수 혁신과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건 지역화폐하고 예. 지원금입니다. 수요를 만들어줘야죠. 가게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교육에 쓰든 그것이 병원에 쓰든 어쨌든 예를 들면 네, 쓰는 거죠. 저는 그게 수요를 만들고 그것이 또 새로운 어떤 수요를 만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저는 이게- 윤석열 방식의 지원금 네. 저 같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당의 법안이 나와야죠. 윤석열 없어요. 방식에 그런 없어요. 게. 그러니까 예.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반대했는지 그리고 거부권 종목이 있으면 금메달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권과 그렇죠, 벌써. 관련된 예. 전 세계 종목이 있었다라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 돈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주담대 대출 포함해가지고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그럼요. 가계 모습 아닙니까? 예. 쓸 돈이 없는데 그 쓸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좀 펴자라고 법안까지 내서 통과도 됐는데 제2호권 거부권 행사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를 예. 지금 다시 마중물을 통해서 이게 소비를 끌어내야 만들어내지 되는데. 않으면 계속해서 침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수요가 차지하는 영역이. 경제는 심리라고 지금 싸늘하게 싣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네. 지갑을 열지 않고 있어요.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지역 뭐 유명한 시장들도 썰렁합니다. 그리고 임대하겠다, 뭐 빈 상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광주를 중심으로라도 예향 소비, 소비 운동을 좀 하자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키지라도 광주 자체적으로 좀 해서 이 식어가는 소비를 좀 늘리고 진짜 애향하는. 네. 지역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비하자. 그리고 정말로 전국의 어떤 광주 전남 지역의 출향인들 좀 광주의 이 디지털 커머스로든 광주의 제품을 사주자.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디지털로 지능적으로 소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디지털 무역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 혁신, 수요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결국은 지산지소를 미션으로 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특히 이제 아까 배민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수료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이익이 감소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뭐 광주에 사고 계시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이 생각을 짜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키오스크 설치 여기 보조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좀 금융 지원해주고 금융 지원해주고 이자 엄청 받고 금융 지원이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금방 땜질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TMF 사태도 인재라고 보는 게 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정산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전에 문재인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을 할 때 이 정산주기를 명시하자. 넘지 않게 뭐 한 달을 넘지 않게 한다든가 네. 뭐 2주를 넘지 않게 한다든가 합의하자. 음.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 같은 데는 거의 바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 며칠 안에 뭐 하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정산하는데 SSC 같은 예. 데 일주일 정산하는 데 있고 지금 IMF만 2달 정산이에요. 그러면 2달 정산이면 어떻게 되냐면 2달 동안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벤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 있어 돈놀이 하는 거예요. 하. 이번 돈놀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시라는 미국 네, 회사를 네. 사는데 400억을 뭐 본인들이 꿨다는데 그 피 같은 일종의 소비자들의 돈이고 네. 어차피 소상공인에 갈 돈을 중간에 본인들이 이자놀이하고 장사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줄였다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음.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제조업을 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쿠팡 같은 경우 PB 상품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근데 그 PB 상품이라는 것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져다가 네. 본인들이 마치 제작한 것처럼 저가로 파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제조업을 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 네. 이건 미국에서도 리나칸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금산분리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업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플랫폼에 입점된 소상공인들은 입점된 상인들이 네. 일정 정도가 요구했을 때 집단적으로 협상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집단 협상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플랫폼의 약자로서 입점된 소상공인들 6만 개가 입점돼 있지 않습니까? UMF에 6만 네. 개가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집단 협상권이 있었다라면 네. 조금 더 빠르게 문제가 나왔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그 당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안에 논의될 때 다 논의가 됐습니다. 최대와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 가게 배달하고 본인 자사 배달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면 이것도 규제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은 본인들의 이 자사 배달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네. 일만 해도 그 자율규제라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자율규제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의 워딩 아닙니까? 네. 기득권자의 워딩 아닙니까? 결국은 이 기득권자들의 이런 워딩을 가지고 마치 뭔가 한 것처럼 근데 저는 진짜 자율규제가 나온 괴물 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냅둘 거면 왜 세금을 냅니까? 냅두자는 거 아닙니까? 냅두자.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일본 마음이다. 중요한 거 이번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IMF 마음입니까? 네. 중요한 건 배달의 민족 마음입니까? 네. 이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 않습니까? 네.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놓듯이 이 수수료 상한선도 정해서 물가 인상폭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저도 뭐 디지털 보좌관을 하고 디지털 경제를 하는 과정에서 네. 디지털 경제로 가는 것이야말로 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정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 규정을 하듯이 이 수수료나 왜냐하면 물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외식 물가에 완전히 그럼요. 지금 10,000원짜리 갖고 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갖고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된 현상 안에는 저는 이 배달 수수료, 이 배달과 관련된 이것이 지대한 역할을 미쳤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은 비용을 가격으로 환산해요. 반영됩니다. 그럼요. 다 녹아 있죠. 프로모션, 이벤트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다 가격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가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근데 지금은 결국. 소상공인이 온이 부담하는 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배민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런 목소리가 광주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예. 아마 뭐 1000명 이제 서명 운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더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8월 말까지로 예. 저희가 예상했는데 지금 추세로면 이번 주 내에 천명이 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음. 결국 광주의 실험이 네. 광주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배민을 기고만장하게 하느냐 아니면 겸손하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네. 다시 배민에 가더라도 다시 배민이 개과천선에서 네. 정말 우리가 다시 가더라도 지금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천인 선언을 하고 이 천인 선언이 저희가 독립 선언을 해서 지금 대구, 울산, 전남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독립 선언이 야, 소상공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요.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국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예. 이 천인 선언이 이번 주에 되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고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거다. 그리고 올해 안에 광주의 공공배달앱이 제가 얘기한 플러스 10, 30%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와, 저희가 뭐 쭉 이제 말씀 좀 들어보니까 뭐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제 취임한 지 1년 맞으셔가지고 또 예. 어떻게 보면 1주년 특집처럼 됐는데 임기가 내년까지. 예, 내년까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2 플러스 1로 되겠습니다. 근데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동분서주. 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슈 파이팅하고 어드보커시 한 것을 네. 그동안 기관이 잘 안 했어요. 아하. 근데 저희는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주무로 하고 있는 네. 사업이고 결국은 공공 배달 앱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배민의 무도한 횡포를 네. 얘기하지 않고는 음흠. 결국은 안 된다. 그렇네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못 살겠다. 이 갈아타자. 이 환승 배달. 배달 환승. 이게 네.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겠습니까? 저도 네. 누구보다도 시장 경제, 누구보다도 디지털 경제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경제도 디지털 전환도 네. 명과 암이 있습니다. 저는 명보다는 암과 싸우겠다. 네. 라는 것을 제 이 공공에 있는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누군가는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 오더도 정말 저는 제가 사실 배달의 민족 이게 안 생겼으면 스마트 오더를 올해 이슈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그것도 참 잘 몰랐던 국민기업 일이죠. 그리고 소상공인을 전담으로 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고 소상공인에게 편의적이고 소상공인에게 있는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예. 일방적으로 설치해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거 엄청 천덕꾸러기 될 겁니다. 야, 그래요. 이 사안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 말씀을 쭉 나눠봤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담을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저도 오랜만에 떠드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에는 또 현안 가지고도 말씀을 또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그런 생각해서. 느낌이 좀 드는데 아마 뭐 제약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어록이 많았는데. 그런 기회를 한번 또 저희가 네. 기대해 보겠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용기다. 네. 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 또 그 연설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 또한 지금 엄청 무섭고 두렵습니다. 네. 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뭐 소진공, 네. KT 이런 데가 보통 권력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때는 저 또한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다. 누군가는 알려야 된다. 이 진상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가 아무튼 나서서 네. 먼저 실증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좀 격려해 주시고 네. 오마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 분명히 새로운 디지털 전환,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정한 네.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현성 대표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아 이거 옛날 생각 나가지고 저도 오늘 좀 또 네, 또 즐거운 또 시간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또 이슈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송현 스팟 오늘 월요일 순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마이 TV 2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9만 지금 7,000명 넘어서 199만 7,480명까지 가 있는데요. 200만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